동해에서 떠오른 아침 햇살이 불상의 이마에 비추고 반사된 빛이 구란을 밝히고 온누리에 퍼져나간다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석굴암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자료 중에 아침 햇살과 석굴암에 대한 최초의 글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미술사학자 야나기 무네요시에 의해서입니다. 1913년에서 1915년 1차 석굴암 수리공사를 끝낸 바로 1년 뒤인 1916년 그는 석굴암을 방문했고 그때 아침 햇살이 석굴암에 비추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919년 그가 발표한 석불사 조각에 대하여 라는 글에 아침 햇살에 석굴암 본尊불상과 다른 불상들이 그 위용을 드러내는 모습에 감동했던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어라? 하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석굴암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말이죠. 야나기 무네요시는 아침 햇살이 석굴암에 스며들면서 펼쳐진 감동을 학자로서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그대로 기술한 것임은 분명한 듯합니다. 그런데 석굴암을 밝힌 그 아침 햇살이 우리는 동해에서 떠오른 태양의 햇살이었으나 그에게 있어 아침 햇살은 일본해에서 떠오른 태양이 석굴암을 비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석굴암이 위치한 곳은 일본의 그 너머, 해돋는 나라인 그의 본국, 일본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나기 무네요시에 의해서 아침 햇살과 석굴암에 관련한 이야기가 처음 언급된 이후 아침 햇살과 결합된 석굴암의 이야기는 보다 구체화되면서 확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1920년 오쿠다 테이가 쓴 글에는 야나기 무네요시의 이야기에서 나아가 아침 햇살이 본尊불상의 백호에 비추어 대금광명을 발사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도 인정했던 고대 건축 및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는 석굴암과 조각들을 마주하였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장관을 극적으로 만든 햇살이 그들의 바다 위를 떠오른 태양빛으로 펼쳐진다는 것, 그리고 석굴암이 그들의 바다와 그 너머 그들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그들에게 꽤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912년 겨울 석굴암을 방문한 데라우치 총독이 석굴암 아래 앞으로 펼쳐진 그들의 바다를 보며 감회에 젖었다는 1912년 11월 14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태양, 그들에게 태양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우리와는 또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그들은 국호가 태양이 본이 되는 나라, 즉 태양의 나라이며 일장기도 붉은 태양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는 창세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신이자 일본 황실의 황조신이며 천황가의 시조이기도 하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태양 숭배 신앙은 심해지며 20세기 초반에는 극에 달하게 되는데 일본은 태양의 기치 아래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태양의 아래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강제로 포함하려고 하죠.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정책 기조를 변환합니다. 이때 신임 조선 총독의 사이토 마코토가 정무총감의 미즈노 렌타로를 임명, 아카이케 아츠시 등의 수하를 이끌고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그들은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를 모신 2세 신군과 메이지 천황의 도산릉에 참배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끼리 임무를 잘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시를 주고받았는데요. 아카이케 아츠시의 시가 주목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거칠 대로 거칠어진 고려의 황야를 아침 햇살 눈부신 빛나는 국가로 성장시키리라. 야나기 무네요시에 의해 처음 언급된 석굴암과 아침 햇살은 이후 조선 총독부도 적극 수용하여 교과서에 석굴암과 그들의 바다 그리고 아침 햇살에 관한 내용을 실어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조선 총독부의 아침 햇살은 아카이케 아츠시의 시에서 언급한 아침 햇살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방 이후 일본에는 동해로 수정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생긴 아침 햇살과 석굴암의 전설은 그대로 이어지며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된 거죠. 관련해서 혹시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본이 아침 햇살이 석굴암 불상에 비추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신사의 문 도리와 같은 형상으로 막았다는 이야기요. 만일 들어보셨다면 앞서 이야기와는 맥락상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사실 반일을 탑재하고
완전히 기울어진 편견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석굴암 주실 입구에 놓인 부재는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놀이와 형태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이 부재의 이름은 홍해석인데요. 뜻을 풀어보자면 무지갯돌 정도가 됩니다. 일본이 석굴암 불상에 비춘 아침 햇살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일제강점기 석굴암의 수리 전과 후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홍해석은 수리 후에 설치된 것으로 1909년 이른 시기 석굴암 사진 자료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홍해석을 불순한 의도로 설치했다고 본 견해도 있었던 거죠. 이로 인해 1960년대 우리 정부에 의해 석굴암이 수리공사되었을 때 일본이 설치한 홍해석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일부 사진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이 수리하기 이전에 이미 이곳에 무언가 올렸고 그것을 고정하기 위한 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수리 이후에 정리된 고제출토 일람표에도 홍해 파편이라는 단어가 확인됩니다. 홍해석 설치에 대한 논란은 최근 들어 다소 정리되는 듯 하지만 일제강점기 야나기 무네요시가 보았던 광경이 통일신라 석굴암을 창건할 당시에도 펼쳐졌을까에 대한 질문은 석굴암의 원형 논란 중에서도 전실의 목조 건축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석굴암 주실에 광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쟁들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에 부각된 극적 이야기인 아침 햇살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석굴암을 본다면 석굴암의 본존 불상이 동쪽을 향한 것은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을 때 동쪽을 향해 정좌에 있었던 것과 관련이 깊고 아침 햇살보다는 동틀녘의 밝은 새벽별과 연관이 깊습니다. 즉 고타마 시타르타가 우주 삼라만상의 법을 진리를 깨닫는 순간 바라본 것은 태양이 아니라 동쪽에서 솟아오른 밝은 새벽별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 부처 중에 대일열에도 있지만 부처의 공덕이 달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경전을 비롯하여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의 월인청강지곡 역시 부처의 공덕을 달에 비유한 노래이죠. 흥미롭게도 석굴암이 위치한 토암산의 옛 이름은 월함산인데 달을 품은 산입니다. 1960년에서 1970년대만 하더라도 대보름이 되면 토암산에 월출을 보기 위해 달맞이를 위해 토암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굴암을 조성한 신라인들의 도시는 태양보다는 달의 도시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달과 관련된 명칭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라의 왕이 머물렀던 곳이 월성 혹은 반월성이며 월성의 2층인가 다른 성의 명칭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신월성, 만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 근처 연못의 이름은 월지, 달의 이름 중에서도 월종교가 있죠. 신라 향가에도 달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언급되는데 신라의 고승 충담사는 화랑 기파랑의 영웅스러움을 태양이 아닌 달에 비유합니다. 신라가 태양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는 신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려와 조선에서도 보이고 지금 우리의 명절과 세시풍 속에서도 아주 잘 남아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명절 중 정월대보름과 한가위는 달과 매우 밀접하죠. 달빛이 곳곳에 스며든 달의 도시에서 달을 유독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달을 품은 산자락에 조성된 석굴암과 공덕이 달에 비유되는 부처를 조각한 불상, 아침 햇살을 맞는 석굴암이 아닌 다른 시각을 이야기하는 의견들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유산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